정부가 인제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하면서 인제 네. 그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음.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뭐 매물이 좀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강남 3 구를 포함해서 음. 뭐 서울 규제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대까지 포함해서 음. 물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시면 뭐 기존보다 물건이 뭐 10% 증가했다, 20% 어. 증가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인제 그런 와중에 전세 물건은 또 줄어드는 그래서 전세 이게 물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 이렇게 저울추가 움직이는 음. 그런 구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음. 정부에서 충격요법을 좀 쓴 거잖아요. 음. 그래서 5월 9 일에 인제 음. 양도세 중과를 음. 유예할 거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음. 이게 인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들을 음. 한 번에 정리를 해 버리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인제 중과세가 될 거니까 음. 물론 인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뭐 일정 기간 그 잔금 납부할 네. 때까지 뭐 4 개월이든 뭐 6 개월이든 이렇게 음. 시간을 주긴 했고 전세를 또 음. 끼고 매매하는 형태들을 부여하긴 했으나 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 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건들의 네. 그 면면을 한번 따져 음. 보면 과연 정말 다주택자 음. 정말 아파트를 막 여러 음. 채 서울에 갖고 있는 경우가 음. 많이 남아 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요법에서 매물은 나옵니다만 네. 이게 인제 지속성이라는 거에서는 좀 그쵸. 한계가 예. 있다 이렇게 음. 보는 이유가 음. 사실 우리가 인제 취득세 중과했던 게 2020 음.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다주택자가 더 사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근 한 5년 동안 취득세 중과 이슈 때문에 음.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더 안 샀다는 음.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다주택자가 계속 정리하고 그쵸. 있는데 또 똘똘한 채 예예. 회사도 그러면 있었으니까. 최소한 음. 그 우리가 2019 년에 음. 그 세금 중과 음. 문재인 정부 하던 시기 대비 비교해 음. 보면 한 6 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정리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음.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과를 유예했잖아요, 3년 네. 동안.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음. 웬만큼 포트폴리오 정비를 다주택자가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이분들이 가지고 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인제 허수가 많이 껴 있습니다. 이 음. 지표에. 뭐가 있냐면 일시적 이주택자 아. 들이 있고요. 거기도 다주택자로 통계는 잡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아. 조사 시점에 다주택자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구나. 일시적 예. 이주택자도 음. 잡히고요. 음.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 상속에 의해서 받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예예예. 혹은 증여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주택자가 음. 되고요. 뭐 3 주택이 될 음. 수도 있죠. 음. 그리고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공유 지분. 다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주택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부모님 사는 집, 음. 내가 사는 집인데 고령의 부모님의 명의로 돌려놓을 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절세는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경우도 음.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임대사업자인 그쵸. 겁니다. 예. 근데 이 면면을 잘 보시면 서울에 집이 있거나 혹은 뭐 지방에 하나 있거나 혹은 서울에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고 음. 하나는 빌라거나 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절세를 하려면 좋은 걸 제일 나중에 팔잖아요. 그쵸.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상당수는 비아파트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것도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요게 인제 한 5월 9일 시점까지 쭉 나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음. 대부분의 물건들은 비중을 보자면 음.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일 겁니다. 음. 근데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물건이 없어서 문제인 때는 아니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선호도가 일단 떨어지니까. 가격적인 영향력에서 음. 이 비아파트 쪽은 사실은 가격을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요. 음. 그러면 인제 아파트가 나온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음. 물건은 나옵니다. 음. 총량은 느는데 싸게 나온다는 보장은 음. 없습니다. 예. 그쵸. 그게 인제 예. 조세 전가의 문제예요. 음. 조세 전가는 딱 두 가지 경로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임차인, 두 번째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가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를 약간은 징벌적으로 세금 중과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세 전가에 의해서 요게 인제 해결은 못 했죠. 예. 그럼 지금 인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지역 네. 강남 3 구나 한강벨트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인 경우에 뭐
그래도 좀 호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의 통계를 보고 음. 현재의 매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서울이 그 부동산원 통계로는 9%, KB랑 저희 부동산 114 통계로는 한 11%에서 12% 올랐습니다. 네. 급등이죠. 네. 그 전년도는 아파트는 급등인 겁니다. 서울은. 심지어 강남 3구와 이제 송파구 뭐 이런 곳들은 15%에서 20%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물건은 그 20%, 15% 오른 걸 반영하고 그리고 세금이 좀 부담스럽구나. 그쵸. 한 네. 2억, 3억 싸게 내놔야지라고 해서 체감상 이제 수요자가 체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벌었으니까 이미 그런- 많이 네. 오른 거에서 좀 낮춰서 내놓으니까 음. 이제 시장의 해석이 되게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저희 급매물이야. 정말 싼 게 맞아. 그쵸. 뭐 이런 인식들이 어. 생겨요. 네. 무슨 얘기냐? 직전 시세 대비 비교하면 급매물이 맞다. 네. 근데 뭐 1년 전과 비교한다. 예를 들어서 동일 시기 전년도 1월과 비교하면 싼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음. 주관이 좀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주변보다는 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토호제 있고 네.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자들이 물건을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네. 항상 우리 이제 중산층, 서민, 뭐 저를 포함한 분들은 항상 저걸 누가 사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근데 전년도에도 서울 집값은 비쌌습니다. 근데 아까 10% 올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서울의 수요가 서울에만 한정돼 있으면 저걸 어떻게 서울 시민이 다 사겠어? 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년도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네. 150대 1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그 비싼 아파트 신축 분양가가 10억, 15억 이러거든요. 뭐 강남은 더 비싸죠. 그런데 거기에 누적적으로 보면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대기 수요가 가수요를 좀 빼내더라도 대기 수요가 10만 명은 실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거는 매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매물에 대한 수요는 전국 단위 수요죠. 외국인은 차치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수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수요, 대구에 있는 수요, 뭐 부산에 있는 수요, 대전에 있는 수요, 전라도에 있는 수요까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누가 사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다분히 그건 내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 단위의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더불어서 뭐 이 부분은 갑자기 생긴 이슈인데 금융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또 자산이 증대되신 자산이,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수요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서울 쪽은 수요는 항상 초과 형태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5월경에 서울에 이제 이건 전월세랑 좀 더 가까운데 네네. 가구가 계속 분화돼요. 서울은. 그래서 그 최근 3년을 보시면 한 5만 5천 가구씩 증가합니다. 근데 주택이 이제 우리 아파트를 포함한 것들이 준공되는 수준을 보시면 연평균 한 3만 3천 호 정도 준공됩니다. 그러니까 가구 분화도 못 맞춥니다. 주택 공급으로. 수요가 그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초과된다는 이거는 얘기구나. 네. 전월세 수요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가구가 분화됐으니까 어딘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는 당연히 못 맞추고요. 주택의 공급 총량으로도 가구 분할 못 맞추는데 앞서 설명드린 전국 단위 들어오는 자금 수요는 부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없어도 살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요는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살 건데 실제로 지금 매물 증가하는 게 다 소진이 이제 5월 9일 전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소진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으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건데 그렇죠. 네. 거래량은 작년에 이제 10, 15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량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위축돼 있다가 1월 들어서는 12월 거래량보다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물건들이 매력적인 게 나오면 거래량은 더 늘겠죠. 근데 이제 소진되는 수준은 우리가 이제 매물량에 대한 것들 좀 평가가 좀 갈리는 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많다.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적다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려야 돼야 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이제 평균치인 건지 이제는 부족하다는 건지 그게 기준이 없고요. 또 하나 매물량을 보실 때 가격대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절대 숫자만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10만 건 있다가 뭐 11만 건 됐다. 혹은 9만 건 됐다. 이런 수치만 있지 얼마에 몇만 건이 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좀 가격대별로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거래량은 명확하니까 거래량은 지금 이제 1월, 2월 그리고 3월 이 기준점에서는 아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보시는 경향성이 네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할 때 수요 억제했어. 이제 살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급도 억제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을 억제하면 이 매도하고 갈아타려던 분들이 그쵸. 못 갈아타요. 네. 그걸 매물 잠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급자도 줄이고 매수자도 동시에 줄이기 때문에 원래 수요 초과 지역이면 동시에 줄면 여전히 수요 초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세를 끼고 계약 기간을 2년 정도 인정해주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을 또 단편적으로 봅니다. 네. 아, 이제 매도 물량이 늘 수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매수자도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늘렸는데 네. 매수자도 늘렸습니다.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 초과 지역은 이 그래프가 이동해도 수요 초과 지역인 거예요. 같이 이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수요 초과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를 낀 매물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측면에서는 이제 갭 투자가 일시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잖아요. 맞죠.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부동산 시장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틈새가 현실 적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주택자를 막 규제하지만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주택이 된 경우들은 국가에서 장려를 했던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갑자기 원복한다는 게 좀 현실 적용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 모두가 서울 쪽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방에서 다주택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다 합쳐도 서울에 집 한 채만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 적용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네네. 근시일의 예로 전년도에 우리가 6.27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6억 원 한도 규제를 했어요. 수도권 전역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6억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성을 잘 보시면 결국은 비싼 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 외곽지 우리가 뭐 파주 혹은 의정부 혹은 뭐 양평 이런 데 가시면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고급으로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덜어 뭐 10억, 20억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6억으로 다 막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 적용해서 외곽지의 고급 주택도 6억을 막으면 사실은 이 서울 중심부 쪽에서 거래하려던 분들이 아닌데 거기서 6억이나 여기서 6억이나 그러면 다른데 사실은 상황이. 여기에 있는 그 외곽지에 있는 6억 한도 규제받는 고급 주택이 더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적용에서 항상 안 맞는 문제들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10.15 대책을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광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3구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규제는 4억 원, 2억 원 이런 한도 규제였죠. 근데 뭐 거기야 뭐 원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 수원 이런 데는 우리가 강남과 동급이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용 과정에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 문제에 있어서 현실 반영이 돼 있나.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부에서 다룰 때 갭 투자 나쁘다 이런 인식 기반 위에서 뭐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저기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쵸. 예. 예. 근데 보통 그 임대차 계약상에서 보시면 자동 승계입니다. 음. 저 집을 사게 되면 너 나가가 안 돼요. 그거 갭 투자잖아요. 그쵸. 예. 그거 나쁜 놈.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어. 구조를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형태들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거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사실은 대결 관계가 아니고 상생 관계거든요. 이것도 대결 구도로 만들고, 다주택과 1주택 여기서 그쵸. 무주택 사이에서의 대결 구도, 예. 고가의 1주택과 거주용 뭐 1주택 거주냐 아니냐에 대한 대결 구도, 이렇게 계속 대결 구도를 삼는 것들은 시장을 왜곡합니다. 그 지금 어쨌든 정부가 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어떤 그 매물을 압박하면서 예. 매물을 늘려서 뭔가 목표를 이제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집값 안정에 대한 그런 매물이 늘어나면 뭐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중에 비아파트 쪽을 내놓는 경우에서는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아파트를 쥐고 있는데 내놨다라고 네.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이 지역, 서울에서는 수요 초과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전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축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네. 구도가 좀 바뀌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026년, 2027년에 서울 쪽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 와중에 시중에 매물이 나오는데 싸게 던질 리가 없잖아요. 예. 적정가에 던지려고 하겠죠. 그쵸. 예. 그 과정에서 그 매물을 또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아, 매수자 입장에서도 보면 5월 9일 전에 해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수자도 급하고 매도자도 급해진 거예요. 동시에 급해졌잖아요. 그럼 또 수요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라는 전제에서의 매물이려면 네. 저게 거래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예. 그쵸. 예. 근데 거래가 됩니다. 아. 잘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왜? 현색 끼고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동안 못 끼고 사는 건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은 여전히 매도자가 지고 있다. 그리고 5월 9일 기점으로 해서 네. 매물이 잠기잖아요. 음. 예. 중과되니까 더 이상 이제 나 안 팔아 하는 경우, 혹은 증여로 우회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뭐 이 부분, 혹은 지인에게, 혹은 매각을 하더라도 좀 비싸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구도에서 보더라도 약간의 구도에서 그래도 매수자가 취할 수 있는 노선은 5월 9일 전이 맞죠. 물건은 비교할 수 있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3개를 비교할 때와 10개를 비교할 때는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물은 들어서 원래 3개였다면 5개, 6개가 돼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경쟁이 붙으면 좋은데, 경쟁이 막 붙기는 또 전월세 시장 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쵸. 예,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수자들도 5월 9일에 이제 조급해진 마음으로 이제 찾고 있을 텐데, 예. 결국은 그럼 5월 9일 이후가 되면 결국은 서울 집값은 또 어떤 상승세에서 더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도 커질 수 네, 있습니다. 그 앞서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네. 수요 초과라는 사실 자체가 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를 이제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3가지 정도가 이재명 정부가 좀 불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불리하냐?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예, 역대 공급이 가장 그쵸. 많았던 게 2018년, 19년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1년 차부터 공급 절벽이에요. 그쵸. 예, 굉장히 불리하죠. 구도상에서. 근데 전년도, 그러니까 그 임기 첫 해에 10% 가까이 오른 것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폭등합니다. 20% 가까이 올라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그 공급에서 불리한 게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불리한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안 잡혔다라는 논리의 근저에는 저금리 유동성이었어요. 뭐 코로나에 의한 그쵸. 유동성도 네. 있었고 저금리 유동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동성은 있어요. M2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이때 없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공사비 급증이 없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서울에서 10% 오른 건 사실은 분양가가 50%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영에 좀 더 가까워요. 예,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실물이기 때문에 그쵸. 네. 물가를 반영된 반영하는 거니까. 게 네.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의 상식이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물가에서도 불리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불리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입법을 했던 2020년 그 6월 전까지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월세화되면서 월세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거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거비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불리해요. 자, 이 세 가지가 불리한데 그럼 이 세 가지가 지금의 세금 정책 혹은 대출 규제 이런 규제 조치로 바뀌면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바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전망할 때 대부분 전문가들, 뭐 일부 아닌 분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상승을 전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구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공급 절벽을 강조하시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실물,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건 물가 상승의 총합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짜장면 값이 요새는 이제 식당에 가시면 뭐 10,000원 웬만하면 넘어가잖아요. 뭐 싼 데는 한 8,000원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비싸졌잖아요. 이거 다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원가가 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네. 건축비도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올라가 있습니다. 원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금 쪽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들이 이걸 못 바꾸는 것도 핵심인데 하나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 없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시장이 증명했던 것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중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잡혔나요? 경험칙을 돌려보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럼 이건 학습 효과에서도 세금으로 이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물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건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학계에서 이런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면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군요. 없잖아요. 네. 네. 없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세금이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예, 보고서 오히려 먹었던 조세 것 같은데. 전가 이슈에 네. 대한 보고서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해외에서 세금 정책을 해서 집값을 잡은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있나요? 그런 사례 해외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19년 동안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이렇게 해서 어떤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9일 데드라인이 지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물 잠김이 나타날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세금을 이제 보유세 압박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이후에 5월 9일 예. 이후에. 뭐 세금은 밸런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틈으로 있는 게 증여와 상속인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구도가 이제 메커니즘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싹 다 올립니다. 다 올립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중과. 다주택자는 이제 너네 혼나야 돼 이거였어요. 반면에 지금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맞았죠. 했던 발언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임하신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세금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요건 조금 달라요. 원래 끝나야 될 게 안 끝났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보유세는요. 이건 개편인 거예요.
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리든 네네. 혹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든 음. 이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유세를 올렸을 때 효과를 내려면 거래세가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야 나갈 거 팔 아니에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아직은 낮아져 있으니까 내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과세가 시작되면 네. 잠기거든요. 네. 그럼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중과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중과를 완화시켜야죠. 거래 퇴로를 그래야지 열어주는 지속적으로 거죠. 매물이 나올 테니까. 예,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하세요. 네. 취득세는 그럼 왜 완화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팔고 다시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중과돼 있으면 이거를 안 팔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쵸. 심리상. 계산을 할 테니까. 예, 예. 팔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중과 맞을까봐 못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 나가는 이 출구 쪽을 다 열어놓고 네. 문제없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고령의 1세대인데 이제 핵심지에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약하면. 그런 분들은 팔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나가는 경로를 차단하면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유세를 올리더라도요. 그쵸. 예. 정말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올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올해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 개편을 얘기해도 내년 6월 1일 기점으로 보유한 사람한테 청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이 딱 되자마자 엄청나게 중과세를 때리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올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 기반 위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전 국민의 절반은 혹은 절반이 넘죠. 절반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거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그쵸. 중과의 수단으로 쓰려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는 밸런스가 필요하고 혹은 이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것도 일종의 퇴로니까 이쪽도 좀 어떻게 완화를 하고 이런 개편이 한 몸에서 움직여야지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뭐 이런 부분 일부만 건드려서 개편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결국은 그 말씀하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매물 잠기면 더 심화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시장이 증명하는 걸 무시하지 말라. 그동안 증명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싹 다 올린 결과를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정답지가 이미 나왔네요. 근데 정답지가 그때의 정답지와 이제는 다를 거라는 그 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쨌든 똘똘한 한 채가 그동안 각광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이제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서 예.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될 거냐는 의문이 있어요.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 쪽에 이제 칼럼을 써서 앞으로 출고될 예정인데 그 칼럼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진화하는 똘똘한 집 한 채. 진화. 예. 왜 진화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형태들은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98년에 그리고 2002년에 카드 사태를 극복한 2003년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2024년쯤에 이제 다주택자 관련된 여러 세금 중과 조치들을 하고요. 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혹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혹은 민영 주택에 대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점인 거예요. 똘똘한 집 한 채. 근데 시작은 했으나 지속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과하고 좀 하다가 금융위기 맞거든요. 2008년에.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없었죠. 그렇죠. 예. 거긴 이제 수요를 계속 진작했어야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하던 이런 그 규제 조치들을 바로 원복하거든요. 바로 원복하면서 투기와의 전쟁 선포하고 이런 중과세 조치들을 계속 2020년 이렇게 오면서 다 취득세까지 싹 올리거든요. 그때 이제 트렌드가 됩니다. 똘똘한 집 한 채가 대세다.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예. 1단계. 그리고 네, 1단계입니다. 어. 1.0이죠. 그리고 이제 2.0으로 진화하는 건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때 우리 이런 거 보셨어요. 얼죽신. 그쵸. 예. 네,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이 최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똘똘한 집 한 채가 이렇게 왔잖아요. 뭐냐? 똘똘한 집 한 채가 그때는 집이었잖아요. 지금은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로 바뀌었습니다. 네. 단순히 집이 아닌. 유형과 연식을 보기 시작하죠. 똘똘한 거 중에 아파트, 똘똘한 거 중에 신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버전이 이거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 딱 오니까 이제 3.0 버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됩니다. 거주 또 요건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시장은 절제는 해야 돼요. 세금은 아껴야 돼요. 더군다나 너 잘못했어. 그러고 뺏어가는 돈이라고 느껴지면 네. 절세 당연히 하고 싶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고가의 자산가들도 주차비 내는 건 싫어합니다. 약간 뜯기는 느낌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세금도 뭔가 좋은 의미로 걷어가면 뜯긴다는 느낌이 아닐 텐데 이렇게 고가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너 거주 안 했네? 너 잘못했어. 이거 세금 더 내야 돼. 이러면 뜯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를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진화 버전 이거 거의 완성형인 것 같아요.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가 이제 트렌드입니다. 똘똘함에. 네,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에요. 우리 단독주택 보면서 똘똘하다 안 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예. 근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비싸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산의 트렌드가 수요의 쏠림이 이제는 이 단독 혹은 비아파트 이런 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한간에는 뭐 1주택자들도 집을 좀 내놓고 있다. 또 특히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네. 있으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주택자가 나 이거 세금 중과될 것 같으니까 내놓을게. 싸게 내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더군다나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건데. 네.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세입자를 들인 1주택자는 대다수가 투기가 아닙니다. 주택이 하나예요, 그거. 그거 하나고 전세를 껴져 있으니까 거주를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뭔 이슈가 있냐면 대부분은 자녀 교육과 직장 때문에 그쪽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혹은 잡아놓은 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부모님 집이 다른 쪽에 근처여서 육아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이미 껴져 있는 집이어서 자동 승계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혹은 월세를 끼고 해놨는데 이게 거주용이 아니니까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싸게 내놓고 싶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죠. 예. 서울이라면 혹은 서울 근교라면 서울의 핵심지 규제 지역이라면 싸게 내놓을 생각은 그분들은 특히 1주택자는 없다. 단 다주택자인데 좀 난 요 주택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노원구에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시장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노원구 걸 먼저 팔죠. 왜냐하면 노원구는 집값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중가보다 싸게 나오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시세대로 내놓죠. 예. 왜냐하면 그래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것과 가격이 싸지는 건 되게 다르게 좀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걸 연결을 잘못하는 경우가 뭐 또 동일한 예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제일 집값이 비싸고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에서. 뭐 보통은 뭐 강남 상구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제 가격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가장 많이 꼈어. 그러니까 저기는 가격이 떨어질 거야. 거품이 꼈으니까. 예. 네. 거품이 꼈으니까 이걸 반대 논리로 볼까요? 지방은 거품이 안 껴 있잖아요. 네. 예. 가장 투자 가치가 좋겠네요. 그런 논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논리적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거품이 가장 꼈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소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자산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 결론은 자기의 정신승리인 거죠. 예.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전국적인 수요가 이쪽에 쏠린 겁니다.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품은 낀 거예요. 근데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더 오르죠. 심지어 계속 그러니까요. 오르죠.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하면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게 소득으로 설명이 될까요? 자산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냥 거품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가격이 빠지는 거품이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이 나온다. 오케이. 그거에서 가격이 빠진다라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연결하죠.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수요 초과 지역은 이게 나오고 이게 같이 늘면 똑같이 수요 초과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매물이 많이 나온다. 예. 그럼 가격도 떨어질 거다.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네. 되면 맞죠. 네. 매물이 나왔다. 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맞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매수자를 줄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예요. 기존 구도에서 우리가 그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가 50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매수자가 70 있었다. 근데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자가 40으로 줄면서 매수자가 한 50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러면 10 정도는 여전히 수요 초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 올라요. 그런 구도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매물이 늘잖아요. 네. 그럼 원래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여기 매도자가 이제 30, 수요자가 뭐 40이었다. 근데 그래서 전세 끼고 팔게 해줄게 해서 매도자가 이제 60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매수자가 70이 돼버리면 어차피 오른다는 오른다. 거예요. 네. 그런 구도를 좀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늘리거나 동시에 줄이면 똑같고 반면에 대출 규제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을 늘렸을 때 이 매수자가 못 살 거다라는 인식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됐으면 627, 10, 15 네. 이후에 가격이 빠지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현재도 오르고 있고 금주 시세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세도 뭐 상승폭 둔환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상승폭 둔환 해석할 때 1,000원 오르다가 500원 오르면 오르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오른 거죠. 그렇죠. 오른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선 어. 절반이나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치 떨어진 것처럼 해석해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떨어진 거는 주간 단위로 저희는 이제 AI 시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가에 매물량에 엄청나게 연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져요. 그러고 다음 주 되면 또 오르고 이래요. 그래서 한 달을 평균 내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시세조사 기관이 3사거든요. 네. 저희 부동산 114,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어느 곳도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좀 저기 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집값 안정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다른 정책들을 또 내려고 할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세금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나왔고요. 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그 지방에 대한 명확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금이 생겼어. 근데 내가 서울에 집이 없어. 그러면 서울 집을 가장 먼저 살려고 하겠죠. 근데 나중에 또 자금이 생겼을 때 지방에 예를 들어서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강원도 혹은 뭐 대전 이렇게 다른데 보통은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 예전에는 지방에 가서 하나를 더 샀습니다. 네. 자기 고향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별장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세컨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사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수도권에 또 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금 특별한 수요에 목적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 자산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거주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 쪽에 특별한 우대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 세제적인 우대가 필요하겠죠. 특히 서울에 집이 있고 또 사는 사람의 경우에 뭐 세컨드 주택에서 주택수를 빼주는 조치들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양도세를 뭐 일반 과세 한다든지 혹은 주택수에서 완전히 빼준다든지 혹은 대출에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혹은 대출 금리에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누가 봐도 좀 우대 같은 거 그런 그쵸. 걸 많이 줘야 된다는 거. 네. 하다못해 수도권 외곽에서도
그래서 요 너무 집중화돼 있잖아요. 한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걸 뒤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로 빼지 못하면 전국 단위 수요가 쏠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맛집에 가면 막 줄 서 있잖아요. 네. 쭉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맛집에 줄 쓴 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엄청나게 빨리 만드는 거죠. 회전율을 빨리 시키거나. 그렇죠. 네. 회전을 빨리 시키는 거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음. 지금 그 정책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회전을 빨리 시키고 있어요? 그럼 신축이 빨리 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이 수단으로 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택을.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서울에 100층짜리를 지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급이 많다 적다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위기다. 그러면 5,000채를 지어도 많다고 느껴요. 근데 금융위기가 아니고 활성화돼 있다. 그러면 한 10만 채를 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쵸. 게 수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들이 서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음식점인데 이걸 해결할 다른 방법은 그 줄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분점을 내야 되나요? 그렇죠. 분점을 내든 혹은 다른 맛집을 더 활성화시키든. 그럼 다른 맛집은 어딜까요? 이런 경우에선 균형 발전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은 정부 정책에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정책도 이 너무 쏠려 있는 이 똘똘한 집 한 채로 쏠려 있는 걸 사실은 뭔가 그 개수 중심의 너무 프레임에 갇히는 것들이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 싶었는데 끝내기는 더 강화되고 있어서 네. 다분히 우려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 현재 좀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될까요?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동산에 있는 그 쏠려 있는 가계 자산들을 지금 건설적인, 생산적인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모토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물줄기를 바꾸려는 거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세 대출도 틀어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틀어막음으로 해서 일반적인 1차원적인 인식에서 보면 막았으니까 막혔으니까 이게 가격이 안정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히니까 월세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중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면 전환되면 될수록 월세가 비싸집니다. 예. 주거 부담이 커지는 맞습니다. 거네요. 주거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오르니까 전세 상품은 희귀해졌죠. 물건도 줄고 다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자극합니다. 전세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규제한 결과가 전세라는 상품이 원래는 월세를 견제해줬거든요. 이 견제 기능이 아니고 서로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밀고 끌고 오히려 밀어주는 서로 이제 예. 밀면서 올라가고 밀고 밀리다 네. 보니까 이제 열받으면 이제 그 임차인이 안 되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앞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세 대출을 정말 규제하면 전세값이 잡힐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원래 구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전세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임차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고 매매도 당연히 안정된다. 이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세 대출의 그 규제 대상의 주요 원인이 전세가 레버리지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레버리지로 작동 못하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가장 낮아요. 매매가 대비 보면 서울은 한 50% 정도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한 70% 돼요. 그럼 여기는 막 투기가 횡행하고 있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까 그 버블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사는데 더 유효한 시장이 오히려 외곽지 혹은 그 지방 이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구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정말 저런 게 맞다면 해외에
월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문제여서 집값이 올랐으면 갭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해외는 갭 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주요 도시의 집값이 싸면 맞겠죠. 예. 근데 갭 투자 비싸잖아요. 없으니까. 비싸잖아요. 도쿄 싸요? 뉴욕 싸요? 런던 싸요?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사실은 월세가 더 비싸죠. 그쪽이 월세가 더 비쌉니다. 국내 월세보다 훨씬 비싸요. 보통 한 사람 월급은 월세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주거의 전월세 시장 쪽을 이제 전세 쪽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 만들면서 종국의 수요자가 증명하는 구도는 내가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뭐 150, 200 낼 거야. 이거 아니면 내가 내 집을 좀 부담되지만 마련해서 원리금 상환을 뭐 30년에 걸쳐서 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나가죠. 한 250, 뭐 300이 될 수 있죠. 이 구도의 싸움입니다. 전월세 살면서 내 소모적인 특히 월세로 봤을 때 아예 사라지잖아요. 반면에 이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 250, 300은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리금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자만 내는 비용은 비슷하고요. 여기에 강제 저축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그쵸.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나을지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소득, 자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럼에도 이게 나 할 수도 있고요. 난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은 좀 부담돼. 난 월세 할 거야. 라고 봤을 때 뭐가 결국은 취해야 될 건지의 문제인데 대부분은 매매로 갑니다. 이유는 평생 남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매는 필수가 아니다. 맞습니다. 필수가 아니죠. 거주가 필수죠. 하지만 남의 집에 거주하니까 매매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불안을 좀 부추긴다는 의견과 어쨌든 뭐 건전한 공급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그런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물건을 내놔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마치 이제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데 너가 갖고 있잖아. 이거 내놔봐. 저 사람이 살 거야. 이 논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 공평의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지금의 자산 양극화 혹은 소득 양극화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그래서 똑같이 뭐 월급을 한 2, 300 받으면서 출발해요. 근데 누군가는 10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억을 모았을 수 있어요. 뭐 중간에 투자를 잘해서일 수도 있고 차곡차곡 예금, 복리 효과를 누렸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차를 사고 혹은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는 시드를 확보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져요. 더 벌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지점은 이런 거죠. 이제 딱 봤을 때 나랑 자산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지? 사회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주택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열심히 뭐 소득에 의해서건 혹은 뭐 증여를 받았건 혹은 투자를 잘했건 자산을 불리면서 주택이 여러 채가 된 경우들이겠죠. 그리고 한 분은 무주택자라면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저쪽에서 주택을 안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샀다라는 개념보다 아직 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요자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쪽에서 안 줘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 시장에 매물이 지금 제로가 아니잖아요. 제로면 맞아요. 그 말이. 그리고 주택은 공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가 이런 거는 오피스텔은 공실이 있거든요. 주택은 완전 공실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서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이걸 팔았어. 그럼 이걸 누군가가 매수할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그럼 매수해서 전 국민 자체가 1주택 수준으로 이렇게 회귀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도 내가 내놓고 저쪽으로 우리가 보통 1주택자는 내놓고 예전에는 이렇게 똘똘한 집 한 채가 없을 때는 내놓고 전세 갔다가 좀 시간 봤다가 다시 집 샀다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팔면 어디 가서 하나를 사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1주택자가 된 사람들끼리만 있는 사회가 사실은 아름다운 사회 같진 않습니다. 예.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순환 방식이 1주택이 1주택으로 가니까 여기서 나온 1주택을 또 다른 1주택자가 가져가는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네. 나중에는 종국에는 이게 워낙에 물건이 희귀해지면 특히 핵심지에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정부가 신도시를 엄청나게 지어서 이 부분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하면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후에 이제 소득 활동이 부족해서 사실은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어쨌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저기 혜택을 좀 줄이면서 예.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가 그동안 이렇게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 아니었냐 이런 의견과 예. 또 이걸 통해서 어쨌든 다주택자이기도 하니까 좀 어떤 집값 안정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정부의 의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부가 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뭐 건설임대 종류가 많이 있는데 등록임대를 양성화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그렇죠. 예. 12월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관계를 유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데서 합산 배제해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취득세도 좀 감면해주고 뭐 이런 구도였어요. 근데 이런 구도 안에서 2020년이 되자 이제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제 등록 임대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고요. 그러면서 그 보증,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하면서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이런 세제적인 것들이 여전히 비아파트 쪽에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를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크게 못 올리되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다 하기에는 그동안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등록 임대가 있고 그냥 한 채 정도를 개인적으로 임대하시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네.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음성화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 임대 물량의 80%가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물건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그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고 임차할 수 있는 집이 하나 사라지는 건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매물은 느는데 전세를 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세 물건들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맞다 안 맞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팩트만 보면 사실은 그분들 덕에 좀 저렴하게 거주하는 임차인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줬던 건데 뭐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 때문이다 아니다를 할 논쟁의 그 근거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혜택이 축소되면 저렴하게 거주하셨던 분들에 대한 거주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맞는 건가요? 그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비가 그러면 이거 아니더라도 늘어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냐 아니냐의 논리예요. 그럼 지금의 주거비 상승은 월세화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럼 지금 월세를 누가 원하냐? 정부도 월세를 유도하고 있죠. 임대인도 이자 부담이 크니까
월세 수익률 면에서 이걸 유도하고 있죠. 심지어 임차인도 월세를 나름 선호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시드머니가 묶이는 걸 싫어하는 경향성이 그쵸. 요새는 좀 예, 있어요. 예. 저렇게 큰 돈을 특히 전세 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맡겨놓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쪽 길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월세값은 오르는 수순이고요. 상대 비교해서 타 국가의 도심지 대비 여전히 주거비가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당연하게도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금 이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혜택을 보던 부분들이 네. 자극제인 거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더 자극받는 거지 이것 때문에 오른다는 아닌 추세는 겁니다. 이미 이제 네, 추세는 가고 이미 있었으니까. 형성돼 있고 네. 그 추세 안에 하나의 가진 거죠. 네. 어쨌든 자극 요소니까 전월세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예. 과거 이제 2021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폭등을 했다가 맞아요. 2020년에 임대차 입법 소급 적용해서 시행하고 2020년 하반기에 폭등하고요. 네. 2021년에 한 번 더 폭등합니다. 그때 매매가 같이 폭등해요. 네. 그때랑 좀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점? 네.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때 임대차 입법은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려야 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아무래도 규제 사항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한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전월세 시장 쪽이 자극을 받았고 지금 이 이슈는 큰 임대차 시장의 제도 안에서 한 줄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걸 건드릴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그냥 자극제, 양념 이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전월세 상승 추세가 뭐 하반기 가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하반기뿐만이 아니고요. 공급 절벽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게 이제 2027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네. 공급이 적어지는데도 장사 없습니다.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어지는 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거는 전월세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 3년은 사실은 전월세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하나는 전월세 시장은 쉽지 않답니다. 예, 잡기. 잡기 쉽지 않다. 매매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부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가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고가 지역의 그 가격이 폭락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반토막 났었죠. 우리가 이제 분당 이런 데는 반토막 나는 그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전월세는 폭등합니다. 금융위기랑 위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냥 거주라는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컨테이너나 텐트에 살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매매 시장과 전월세가 반드시 똑같이 가는 건 아닌데 전월세는 공급 사이드 쪽 혹은 수요 사이드 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월세 수요가 어디서 오냐면 가구 분화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났고요. 근데 공급이 또 부족하잖아요. 수요가 풍부한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세가 부족해지는 와중에 월세가 늘었는데 월세는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반기만의 이슈로 봐도 오르고요. 내년 이슈로 봐도 전월세 시장은 사실은 현 정권 내내 안정감을 느끼긴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1차적인 반영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바로 반영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부가 뭐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있고 수요 억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정책은 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정부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가 다 도망가는 경우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매매는 좀 한 2020년 되니까 이제 좀 어렵다. 그럼 전월세라도 우리 정부는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하면 나름의 치적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조차도 임대차 입법으로 사실 놓치면서 전월세와 매매가 다 폭등한 정부로 끝났죠. 네. 근데 정부는 항상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임대도 안정화시키고 싶고 매매도 안정화시키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관점상에서 음. 뭔가 두 개를 잡으려다가 임대와 매매 사이에서의 그 공급 밸런스를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있는 임대 사업자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지고 다주택자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이유가 매매 쪽에 포커싱을 지금 맞춘 거예요. 매매 시장 안정시키려면 여기서 물건을 내놔야 돼. 근데 이제 임대 시장 쪽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임대 시장의 문제가 시간차를 두고 또 매매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그 잡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이 공급에서도 보시면 임대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매매 시장 쪽은 분양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에서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치다 보면 이제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쪽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기도 한데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뭐 다 고민이 많죠. 다주택자는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대부분 고민이라서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을 저희 팀에서 한 500건, 600건 처리하는데 네네. 다주택자가 최근 한 5년 혹은 뭐 근시일 내에 3년 사이에 더 살 건데 어디 사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상담 자체가. 네, 네. 대부분 내가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뭐부터 팔까요만 질문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것처럼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 정비가 고민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는 이제 고민이 갈아타고 싶은 고민인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메커니즘이 끊겨 있다 보니까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고민은 자금 동원력입니다. 대출에 가장 민감하고 금리에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질문을 되짚어야 되는 거죠. 자금도 있고 소득도 풍부하고 이런 분이 무주택으로 왜 남아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분양시장 신축 쪽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서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저기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이 질문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널티가 없거든요. 저기에 넣나 여기에 그렇구나. 넣나. 네, 일단 근데, 넣고 보는 게 근데 중요하구나. 문제는 네. 가끔 자기 주거 지역이 아닌데 엄청 먼데 찔러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가 필요해서 본인 생활권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난 청약에서 아무리 10번을 했는데 안 된다.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하다못해 3기 신도시도 보통 두 자릿수 경쟁률이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이제 무주택자라면 이제 자금 동원력이 있는데 고르려는 물건은 최대한 희소재를 골라야 됩니다. 희소재. 예. 희소재. 예. 그럼 지금의 이제 서울 쪽에서의 희소재는 뭐냐면 신축. 예. 근데 신축은 비싸죠. 그러면 준신축을 봐야 되겠죠. 단 너무 생활권을 벗어난 데서 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직장과 교육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서울 쪽에 있는 혹은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 다 이미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려면 그만큼의 유동성,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건 그 연식에서 좀 뒤로 간 거죠. 5년 차, 10년 차 사이에 있는 거. 이런 연식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주거 지역은 이제 마포 쪽인데 마포에 구축을 살까요? 아니면 인접 그렇죠. 지역, 네. 고양시 쪽에 신축을 살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저는 연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마포 쪽에 지금은 이제 구축 정도가 된 한 16년, 17년 정도가 됐는데 네. 주변에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음.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요. 음.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연식으로 어. 더 선호도가 높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음. 서울 쪽에서 내 집 마련 관점이시라면 네. 또 희소제가 하나 있습니다. 음. 한강변. 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강에 근접하는 한강 벨트 쪽에 대한 희소성인데 이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지금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강변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비싸죠. 근데 더러 틈새로서 나홀로 아파트 한 20세대 혹은 30세대 정말 나홀로죠. 그럼에도 이런 한강변에 있는 나홀로는 쫓아갑니다. 아, 네. 한강변이니까. 가격을 네. 추적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희소제의 하나로서 틈새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자금이 또 부족하면 네. 결국은 미래에 이제 신축이 될 것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금 비싸니까 어려울 테고 그 경우에 이제 빌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일단 시공사가 매력을 느끼는 구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네. 사업 주체는 시공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공사들이 경쟁하는 쪽에서 최소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계속 입찰이 들어오는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여긴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걸 보셔야지 시공사가 관심도 없는 곳이거나 이제 사업 초기에 있거나 이러면 이게 몇 년 뒤에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묶이고 고생은 엄청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경우도 가뜩이나 자금도 부족해서 사실은 빌라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거주를 하면서 이제 몸테크를 하는 건데 네. 그 경우에도 잘 봐야 됩니다. 영원히 이제 그냥 빌라인 경우들이 덜어 요즘에 있어요. 구역 지정된 곳은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거네요. 그죠? 맞아요. 네. 뭐 단순히 재개발 구역 지정되면 이제 가겠구나, 혹은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가겠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일기 신도시 재정비하는 쪽이 서울 쪽에 있는 재개발보다 더 사실은 사업이 된다라는 보장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이 계속 결국은 자금 문제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선별하는 문제입니다. 동급에서 그러니까 동급 최강인 거죠. 그렇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더 모아서 동급을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판단할 건데 동급에서 최선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을 보기보다 연식을 보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희소제를 판단하는데 한강변 같은 희소제. 근데 우리가 공원뷰다 이런 건 많잖아요. 희소제가 아닌 오히려 거예요. 아니구나.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제에서 내 가격대에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네, 우리 마운틴 뷰다. 희소제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지역이 있을까요? 물론 뭐 지금 이미 이제 뜨고 있는 뭐 마용성이나 한강벨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어디가 좀 관심을 가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들은 하나입니다. 2020년, 2020년, 2021년 사이에 그 최고점 가격이 있어요. 어차피 실거래가가 다 확인이 되니까. 근데 그 최고점 가격을 회복 못한 아파트라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회복 못한 곳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리딩 지역이 다 회복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 3구 한강벨트 쪽은 리딩 아파트 단지는 이미 최고가에서 계속 경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사실은 10년 정도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계속 오를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어차피 넘보지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싶어. 뭐 일종의 이제 투자 관점입니다만 그러면 과거 최고점에서 한 10에서 한 20% 이격돼 있는 지금 그 수준에서 지금 이 온기가 못 퍼진 곳들이 투자 가치는 더 좋습니다. 단기 투자 가치는. 그러면 이제 노도강, 금광구 이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이격돼 있는 정도를 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대출에 의한 한도는 어느 정도 나오시면서 그걸 노리시되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런 규제 지역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기가 퍼질 때 핵심은 원래는 지금 퍼져 있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구도상에서 메커니즘상에서 왜냐하면 2024년부터 이미 강남 3구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지는 이미 계속 오르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걸 뭘로 막았냐? 대출 규제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퍼질 때 627, 온기가 퍼질 때 1015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막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 시장에서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목적성을 가지신 분들은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물건의 종류만 바꾸는 겁니다. 계속 이제 또 서칭을 네, 하면서. 왜냐하면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서 숙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관점이면 이걸 정부가 규제를 하든 금리가 오르든 뒤로 늦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수요가 폭발해요. 예, 규제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고점 대비 10에서 한 20% 이격된 경기권, 인천권역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격돼 있는 단지라면 그간의 이제 기록들을 봤을 때 저쪽 온기가 퍼졌을 때 같이 온기가 따라가는 단지라면 그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촬영하는 곳이 관악구인데 예. 관악구가 강남 서초도 붙어 있고 이게 지리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그동안 가격에 대한 좀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지역도 앞으로 말씀하신 금강구에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식으로 지금 가격이 퍼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관악구에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관악구에 5년 차 이내 신축을 한번 보시면 최고가입니다. 지역만 보면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연식을 따지면 오른 단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평구도 안 오른 것 같죠. 신축 보시면 올라 있습니다. 하다못해 수원에 가면 신축들 다 비싸져 있습니다. 연식이 그 신축인 것들은 이미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리딩 단지가 있잖아요. 각각의 지역에. 그렇죠. 네. 지금 리딩 단지가 신축이에요. 그래서 신축으로는 다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역을 보잖아요. 우리가 강남 3구가 오르면 뭐 마용성이 오르고 한강벨트가 오르고 이런 수순에서 연식으로 먼저 퍼져 있습니다. 먼저 퍼져 있으니까 이 관악구에서도 신축 가격을 보시고 거기에 한 5년 차, 10년 차의 준신축을 봤을 때 이격도가 크면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따라잡지 못하죠. 다만 쫓아간다라는 흐름에서 보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행스러운 지점은 이쪽 금강구, 뭐 노도강 이런 지역들, 강서구 이런 지역들 다 포함해서 좀 서울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들은 못 따라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틈에 의한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식을 이제 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한강벨트에 뭐 구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서울 내에서 중저가 신축이 있을 때 뭐 가격대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식이라 보면 중저가 신축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비교를 뭐 그 구축의 어떤 구축의 연식과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단지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이 단지가 날까 저 단지가 날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정법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규모도 비슷하고 그리고 입지 여건도 비슷하고 입지는 물론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완벽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죠. 여가구의 거리도 비슷하고 초중고도 비슷하고 이런 교육 여건, 여러 가지 조건이 출퇴근 있을 때.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조건 상황에서 차별점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뭐 차별점이 단지 규모일 수도 있고 연식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경우에 연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 조건에서는. 동일 조건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0세대인데 구축이야. 여기는 100세대인데 신축이야. 당연히 1000세대가 낫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뎁스가 좀 깊어지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스를 이 각각의 자산 여건들을 다 확인해서 뭐가 당신에겐 적합하다 이런 안내가 필요한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신축이면 무조건 좋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뭐 입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디 저기 뭐 용산구, 마포구 구축이 낫지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요거예요. 어. 그 핵심은 왜 연식과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냐면 음. 따라가냐 아니냐의 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3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따라갑니다. 네, 가격을. 그 지역에 리딩 아파트가 오르면 같이 따라가서 딸려서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격차가 있었잖아요. 격차를 유지하면서 따라가요. 그렇죠. 유지하면서. 네, 반면에 비강남 지역은 안 따라가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솎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역추적을 해봤는데 네. 싸고 좋네. 나홀로긴 한데 한 20년을 역추적해보니 우리가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리딩 아파트가 쭉 갈 때의 그 퍼센트지 자산 상승 정도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때 여기가 100% 튈 때 여기는 얼마나 올랐을까 봤는데 10% 올랐네? 이건 문제가 크죠. 예. 근데 여기가 100% 오를 때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그래도 50%는 올랐네? 그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되는 거고 10% 오르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선상에서 과거에는 이제 똘똘한 이 신축 아파트 이런 트렌드가 없었을 때는 빌라를 아파트 살려다가 빌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한 1억 원 정도 차이밖에. 그러다 보니까 1억 원도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선택했는데 웬걸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안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제자리 걸음했냐? 아니에요. 올랐어요. 올랐죠. 빌라도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내가 생각했던 아파트랑 격차가 엄청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격차를 안 벌리고 쫓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100세대 혹은 200세대 애매한 포지션인데 따라간다면 그런 거는 틈새 시장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네, 없어서 그쵸. 그렇죠. 풍부하면 강남 3구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한때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빌라를 선택하는 추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예. 빌라를 사볼까 하는 걱정이 좀 생기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전략,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지금 뭐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형성하는 것들은 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틈새로 작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 빌라긴 한데 구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혹은 서울에서는 정비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내 집이 아닌 아파트에서 좀 높은 주거비를 내는 게 나을까? 혹은 빌라를 내 집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원리금을 납입하는 게 나을까에 대한 판단에서 자산을 확보해 놓고 여기서 원리금을 내다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도 주거비는 좀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물론 이제 주차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죠. 그럼에도 뭐가 더 내 자산을 더 아끼는 전략인지를 보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임차인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빌라는 뭐 우리가 이제 기피 대상으로 좀 삼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네, 관악구에 빌라 많잖아요. 예, 10년 전 대비 비교해 보시면 올랐습니다. 단 아파트만큼 안 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밍이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5월 9일이라는 어떤 그 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5월 9일 가까워질수록 또 한간에는 또 금매가 나올 수 있다. 요 때를 노려라 하시는 분도 있던데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타이밍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5월 9일 이후에는 물건이 잠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면 수요자의 선택은 당연히 물건 비교가 용이할 때 판단하는 게 맞죠. 예,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갔을 때 매대의 상품이 3개밖에 없을 때와 10개가 있을 때가 좀 더 유리하죠.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당연하게도 준비가 되신 분들 뭐 소득이나 자산 혹은 뭐 부모님의 재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5월 9일 전에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매도자 쪽에서 여전히 우위를 좀 형성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경쟁이 붙긴 하잖아요. 예, 매도자끼리의 경쟁이 일부 있으니까 그걸 잘 협상력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저쪽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매도자도 좀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수자도 본인의 협상력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고 시세와 완전 동일선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제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세 대비 그래도 한 다만 5%라도 저렴하게 내온 물건들을 찾으시는 게 본인의 어떤 이제 공부에 의해서 그걸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물건의 시세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가끔은 싸서 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층에 의한 부분이죠. 네. 우리가 1층이 상대적으로 보통 한 5에서 10% 저렴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뭐 필로티 구조가 되거나 혹은 뭐 저층이긴 한데 좀 지대가 높거나 그러면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쌉니다. 1층이면 싸게 돼요. 그래서 네. 층에 의해서 저렴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싼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너무 매력도를 느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싸게 나올 만한 게 아닌데 싸게 나온 것 같다. 그쵸. 그럴 네. 때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순식간에 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보고 네. 그날 계약하려고 봤는데 사실은 이미 누가 아. 입금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게 이른바 약간 취업하거나 할 때처럼 사실은 그게 이제 내 물건이 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완성이 될 때 딱 네. 물건이 이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치 작전도 좀 필요할 수 있고 좀 빠른 결단도 좀 필요할 수 예. 있는. 5월 9일이니까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